자, 여러분 목소리 잘 들리세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넷. 자, 소리 잘 들리세요?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언급을 해볼 건 방금 우리가 전에 했던 건 카르노 사이클이었죠. 그러니까 열 엔진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처음 도입을 했는데 엔트로피와 함께 그런데 이제 그 카르노 사이클이라고 하는 건 사실 좀 특별한 엔진인 거예요. 그게 왜 특별한 건지 이제 곧 말씀을 드릴 건데 어쨌거나 특별하지 않고 그냥 보통의 열 엔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보통의 그 열기관들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어디에 나와 있냐면 교재로는 제가 드린 교재로는 116페이지에 있어요. 그래서 116페이지에 보시면 열기관의 열효율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얘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거기에 연습문제 22라고 있을 건데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1.
자, 여기 이제 어떤 말이 하나가 나오냐면 이 세상에 존재 가능하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할 이 엔진이라고 하니까 열기관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하고 원래 표현은 엔진인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어떤 엔진을 설계했어요. 그게 뭐 자동차 엔진이건 배 엔진이건 우주선 엔진이건 뭐 하여튼 그걸 내가 디자인을 했어요. 근데 그게 디자인을 하기에 앞서 이게 이 세상에 존재하겠느냐를 따져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게 좋으냐 나쁘냐는 나중 문제고요. 하여튼 이 세상에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럼 이 세상에 있으려면 항상 뭘 만족해야 돼요? 이 세상에 어디 있으려면 어떤 형태가 됐건 뭐가 됐건 이 세상에 있으려면 바로 전 우주적 관점에서 그것이 구동됐을 때의 엔트로피 변화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0보다 큰 게 뭐냐면은 자발적인 거고 0이면 평형이잖아요.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존재 가능한 거고 이게 음수가 됐을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음수가 됐을 땐 불가능한 거죠. 근데 음수가 불가능한 거니까 존재 가능한 건 얘가 음수가 아니면 되는 거죠. 양수이거나 0이거나. 그걸 이제 거시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 미시적으로 표현하면 뭐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죠. 자, 이때 여기에 있는 전 우주의 엔트로피 변화를 그러면 세부적으로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에 서라운딩의 엔트로피 변화로 쓸 수 있잖아요. 이때 여기에 있는 요 서라운딩 엔트로피 변화는 또 항상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맞나요? 자, 그럼 이때 여기서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바꾸어 쓸 수 있죠. 자, 첫 번째 과정은 바로 서라운딩의 엔트로피 변화가 항상 T분의 Q로 표현되니까 걔를 이렇게 바꾼 거고요. 두 번째 과정에서는 바로 요만큼을 이렇게 바꾸어 썼습니다. 자, 바로 서라운딩의 열량 변화하고 시스템 열량 변화의 크기가 갖고 서로 반대 방향이라는 얘기인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바로 에너지 보존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어쨌거나 전 우주 입장에서의 일반적인 엔트로피 변화 관계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때 여기에서 어쨌건 이게 존재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쨌거나 이게 존재 가능하려면 이게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래서 이 수식을 또 어떻게 살짝 바꿔볼 수가 있냐면 요렇게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네요. 보이시죠? 자, 그리고 이제 DQ 서라운딩을 이렇게 표현할 때 T분의 이렇게 쓴 건 바로 이제 문제에서 등온 과정이라고 했으니까 뭐 미시적이건 거시적이건 그 어떤 일정한 순간에는 온도가 일정할 경우 서라운딩 엔트로피를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등온 과정에 대한 의미가 이쪽에 이렇게 들어간 거고요. 어쨌거나 존재 가능한 어떤 상황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부등호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이 부등호 있죠? 이 부등호 자체가 또 중요하고 재밌거든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 유명한 클라우지우스 인이퀄리티, 클라우지우스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앞으로 시스템은 특별한 의미가 없으면 그냥 생략해서 쓸게요. 특별한 표현 없으면 항상 시스템이라고 했죠. 그리고 서라운딩만 이렇게 서라운딩으로 표현이 되니까 시스템은 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지우스 부등식을 이렇게 썼는데 이 클라우지우스 부등식에서 얘를 어떻게 바꾸어 써볼 거냐.
얘를 이렇게 한번 바꿔 써보겠습니다. 이 관계는 뭡니까? 여기 바로 연력학 제 1법칙이 되겠죠. 그래서 연력학 제 1법칙에 의해서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연령 변화하고 1변화를 더한 거니까 연령 변화를 내부 에너지에서 1변화를 빼주면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얘를 어떻게 바꾸어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dw 한 다음에 de 빼기 tds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이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자, 이렇게 아래 첨자가 아무것도 없으면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시스템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쨌건 시스템의 뭐 엔트로피 변화, 내부 에너지 변화, 1변화가 될 건데, 이때 여기에 있는 이것의 의미는 바로 뭐냐면 시스템이 받은 1 변화량이 되는 거죠. 시스템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시스템이 받게 되는 1 변화량을 이런 수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보통 모든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항상 시스템이니까. 그럼 이때 얘를 여기에서 짜잔 이렇게 마이너스 부호를 한번 써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부호를 써주시면 부등호가 어떻게 되겠어요? 짜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원래 이 DW가 시스템이 받은 거라고 정의가 된다고 했을 때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어버리면 이건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시스템이 서라운딩에 하는 일의 크기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냥 DW라고 하면 시스템이 받은 1변화량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마이너스 DW라고 하면 그건 시스템이 서라운딩이 하는 일의 크기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때 여기에 부등호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뭐보다 크거나 작다라고 되어 있죠. 얘가 뭐보다 크거나 작다. 뭐보다 크거나 작다. 그게 바로 뭐겠습니까? 이게 바로 저놈의 최대값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여기에 있는 이 등호 이건 어디서 오는 거죠? 여기서 온 거고요. 여기서 온 거고요. 여기서 온 거고 여기서 온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 유니버스 입장에서 전 우주 유니버스 변화가 0이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역 표현이죠. 그럼 결국 이 등호가 어디서 온 거냐면 바로 가역 표현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시스템이 서라운딩에 하는 일의 최대 크기는 뭐? 가역 과정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바로 등호가 있고 부등호가 있으면 등호가 있는 그 조건의 값이 최대값이고 그게 바로 등호가 바로 그 뭐냐면 최대 조건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그 등호를 연력학체 2법칙으로 추적을 해보면 가역 과정에서 온 거구나. 그래서 시스템이 서라운딩하는 최대 1은 바로 가역 조건에서 이루어진다. 라고 증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여기서 원래 말로는 maximum work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말 번역은 최대 1 그것도 at 등온 과정에서 그걸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시적 과정으로 표현하면 그게 바로 요 값이에요. 그리고 거시적 과정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극소 구간에 대해서도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고요. 거시적 구간에 대해서도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이 이게 앞에 마이너스 붙은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죠. 마이너스 없을 때는 시스템이 받은 일의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마이너스를 붙여놓으면 시스템이 서라운딩에 하는 일의 크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마이너스 W가 최대값을 갖게 되는 조건, 그리고 그 값이 항상 이렇게 표현돼요.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화학 반응에서 내부 에너지를 구하고 그 시스템의 엔트로피를 구한 다음 그때 구동되는 온도 조건을 곱해주게 되면 그게 바로 그 시스템, 그 열엔진 혹은 그 화학 반응이 외부, 그 외부에 누가 있겠어요? 바로 사람이 있죠. 사람이 해줄 수 있는 최대 일의 크기를 항상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개념을 뭐라고 부른다? 맥시멈 워크라고 합니다. 뭐 학교에서 뭐 헬름홀츠 에너지 같은 건 그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헬름홀츠 에너지라고 하는 건 모르셔도 되는데, 여하튼 요 가역 조건에 대해서는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가역 조건에서 시스템이 하는 일이 최대가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런데 이 증명 과정을 보면 되게 사실은 해놓고 나면 되게 당연한 거거든요. 바로 그 연력학 제2법칙으로부터 전우주 엔트로피 수식을 쓴 다음에 부등식을 유추하고 그냥 연력학 제1법칙을 적용했을 뿐이기 때문에 이 증명 과정을 보면 상당히 뭐야,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재밌게도 이 연력학과 관련된 모든 증명 문제, 뭐 되물 증명하라, 뭐 안 됨을 증명하라, 뭐 아니면은 뭐 이런 건 불가능한 걸 보여라 등등의 자연과학에서 나온, 적어도 연력학에서 나오는 모든 증명은 항상 기억하세요. 연력학 제2법칙으로 연력학 문제의 모든 법칙은 시작돼요. 바로 이게 연력학 제2법칙이잖아요. 이것을 토대로 연력학의 모든 증명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알겠죠? 오케이, 됐다. 여러분 혹시 학교에서 교사가 헬름홀츠 에너지 언급했어요? 그거 했다는 얘기 내가 못 들었거든요. 헬름홀츠 에너지 그 교사가 언급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 혹여나 중간에 뭐 이렇게 헬름홀츠란 말 살짝 흘렸어요? 했다는 얘기 내가 못 들었거든요. 아, 그렇구나. 근데 여러분 학교 그 수업 자료에는 헬름홀츠 에너지까지 나오진 않았더라고요. 나오진 않아서 어, 어, 그래서 여러분 수업 자료에는 카르노 기관하고 뒤쪽 이 부분이 나오던데 헬름홀츠 에너지는 교재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헬름홀츠 에너지는 지금은 안 할 건데 혹여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이후에 하게 되면 그때 다시 할게요. 알겠죠? 알겠죠? 네. 이 부분도 학교 수업 교재에 있어서 지금 하긴 하는 겁니다. 요거 알아두세요. 알겠죠? 됐다. 그래서 헬름홀츠 에너지 하게 되면 나한테 다시 얘기해줘요. 알겠죠? Do you got it? 좋아요. 예찬이가 답을 다 해주네요. 고마워요. 자, 그 다음 가봅시다. 또 여러분 학교 수업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자, 어디를 볼 거냐면요. 쭉 넘어가서 118페이지 6.3입니다. 118페이지 6.3. 118페이지에 6.3이라고 있을 거예요.
자, 거기 제목이 자, 요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카르노 사이클을 했다면 그 다음 진도는 무조건 이겁니다. 카르노 사이클로 끝낸다. 그건 너무 이상하고요. 뭐 여하튼 열기관의 열효율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카르노 사이클에 대해서 엔진이라는 말을 썼고요. 그 다음에 열효율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래서 요게 어떤 의미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이게 엔진이라는 말이 있는데 뜻이 뭐라고 했어요? 열을 일로 바꾸어 주는 그런 기계 장치를 엔진이라고 했죠. 자, 이때 열을 일로 바꿔주는 것에 대한 공학적 설계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여러분, 열을 일로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죠? 이렇게 해볼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 자, 이런 장치를 하나 도입합시다. 자, 이 장치 이름은 다 아시다시피 피스톤이죠. 그럼 이 피스톤의 요 끝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탈 것을 세팅하고, 이제 일종의 이제 차죠. 여기 이제 사람을 태워요. 그런 다음에 여기를 이압 가열을 하는 거지. 그러면 피스톤 안에 이제 기체가 있다고 쳤을 때 얘를 가열을 해가지고는, 가열하면 기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압하고 이렇게 팽창돼 나오겠죠. 그럼 팽창돼 나오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차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와, 이렇게 달려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차 자체가 바퀴가 대굴대굴 구르면서 진행을 할 건데, 이 진행하게 되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일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런 장치를 만든 다음에 열을 가해서 그 열이 기체 팽창이 되면서 여기 있는 자동차가 진행해 나간다. 그래서 결국 열을 가해 어떤 물체를 움직이게 한 거죠. 바로 일로 변화를 시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세팅을 해도 열을 이용해서 물체가 움직이는 일로 변환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건 역시 뭐가 된다? 지금 언급하려고 하는 엔진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그래서 엔진이라고 하는 게 열을 일로 바꾼다고 했는데, 아주 그냥 단순한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세팅했을 때 요게 바로 뭐가 된다? 엔진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런 방식은 생각을 해보면 좋은 방식입니까? 아주 경제성이 없는 방식입니까? 바로 얘는 경제성이 전혀 없죠. 뭐냐면 완전 이게 뭐냐면 이게 비실용적입니다. 자, 이런 방식은 왜 비실용적일까요? 자, 이런 간단한 장치를 만들고 열을 가해서 기체 팽창을 통해 물체가 움직이게 만들 수는 있으나, 자, 이게 바로 우리가 평소에 타고 다니는 차고, 이 차가 만약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움직여야 된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이 피스톤을
얼마나 크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계속 움직이게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에 있는 얘가 부산에서 서울만큼 길이가 얼마예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한 400km가 넘잖아요. 이 피스톤을 400km가 넘게 피스톤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400km가 넘게 피스톤을 만들어서 이 자동차를 부산에서 서울까지 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모든 자동차가 그렇게 설계가 된다면 이건 가능한 프로젝트예요? 완전 무능한 프로젝트예요? 예.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열기관이 될 수는 있으나 이것이 바로 뭐야? 실용성으로 이게 나타날 수는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열 엔진 내 얘는 되겠지만 이게 실제로 우리 세상에 돌아다닐 일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공학자들이 이 열 엔진을 이제 어떻게 설계하느냐? 바로 순환 방식을 통해서 설계를 합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역시나 이런 원통형의 실린더를 하나 준비하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기서도 사실은 피스톤을 준비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구멍을 여러 개를 이제 뚫어 두는데 자, 각각의 구멍의 의미는 뭐냐면 이쪽에서 뭐가 들어오느냐? 공기와 산소죠. 그러니까 O2와 우리가 이제 자동차가 구동된다라고 하면 여기 이제 연료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뭐 휘발유 자동차면 뭐 가솔린이 들어오는 거고 경유차면은 뭐 경유 엔진 뭐 연료가 들어오는 건데 여하튼 O2하고 연료가 이쪽으로 주입이 됩니다. 한쪽 구멍으로 주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끝에 뭘 연결하냐면 전원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이쪽은 나중에 배기가스가 빠져나가는 구멍을 만듭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피스톤이 상하 운동을 하게 될 텐데 연료가 이 안으로 주입이 되잖아요. 그럼 연료가 이 안으로 주입이 되면서 이 피스톤이 이런 식으로 위로 상승하게 되는 어떤 순간에 연료의 주입이 맞춰지고 그 다음 여기에서 그 박자에 맞게 스위치 온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연료라고 하는 게 석유, 그러니까 휘발유니까 기본적으로 굉장히 그 연소가 잘 되는 애죠. 그러면 산소 기체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스위치 온 해서 여기서 불꽃이 번쩍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엔진 내에서 쾅 하고 조그만 폭발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럼 그 폭압 때문에 여기 있는 피스톤이 아래로 콱 하고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피스톤의 끄트머리에 뭐가 달려 있냐면 이런 식의 기계 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자유롭게 돌아가고 이것도 자유롭게 돌아가고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가는데 자, 피스톤이 위로 올라가면서 그 박자에 맞추어 연료 주입이 되고 스위치가 번쩍하면서 펑 하고 폭발이 되면 피스톤이 폭압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콱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럼 콱 내려오게 되면 이 자유로운 관절들에 의해서 이 관절이 이 주변을 크게 뱅글 돌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큰 원반 디스크가 이 폭압에 맞춰 한 바퀴를 뱅글 돌게 되고 이 축에 연결된 바퀴가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조금 더 그 세부적인 공학적인 어떤 그 기술들이 있는데 뭐 그것까지 우리가 할 필요는 없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순환 방식의 이런 엔진의 구동을 우리가 조금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피스톤이 있죠? 그럼 피스톤이
이 상태에서 올라갔다가 연료 주입이 맞춰지고 스위치 온 해서 쾅 하고 폭발하면 얘가 아래쪽으로 콱 내려오죠. 그럼 콱 내려온 상태에서 뱅글 도는데 뱅글 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뱅글 돌아서 바퀴가 돌아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돌면 바퀴도 뭐 이렇게 돈다고 치자. 그런데 재밌는 건 움직이는 모든 물체는 뭐를 가져요? 움직이는 모든 물체는 관성을 갖기 때문에 그 관성 때문에 이 부분이 한 바퀴 돌고 더 돌면서 내려왔던 피스톤이 다시 한번 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올라가는 박자에 맞추어 연료가 주입되고 스위치 온에서 터지고 다시 내려오고 이 축은 뱅글 돌아가면서 바퀴가 굴러가고 관성에서 다시 한번 얘가 돌아오면서 내려왔던 피스톤 다시 올라가는 거죠. 자, 여러분, 내가 왜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하려면 이 과정이 필요해요. 사실은 얘는 어디서 나오냐면 요즘은 여러분 왜 중학교 때 기술과정이라는 과목 있죠. 나 때는 기술이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어떻게 했냐면 나 때는 나 때 하니까 또 그러네. 근데 나 때는 남학생들은 기술만 배우고요. 여학생들은 가정만 배웠어요. 근데 그게 생각하면 성차별이죠. 그래서 요즘은 다 배우죠. 남녀 구분 없이 기술과정을 다 배우죠. 예. 그래서 그 기술과정 교과서에 나 때는 내 어렸을 때는 이 엔진 구동 방식이 나와 있었어요. 사실은 중학교 때 이걸 배웠었는데 요즘 기술과정 책에도 이게 나오나요? 요즘은 안 나와요. 요즘은 안 나오나 보네. 근데 이제 옛날에는 중학교 책에 이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중학교만 다녀도 이게 자동차 엔진이 대강 어떻게 구동되는지 배우게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거를 왜 지금 자세히 얘기를 하고 있느냐. 자, 잘 보세요. 이거 잘 봐야 돼. 뭐가 중요하냐면 바로 이게 중요한 거야. 이걸 이해해야 돼요. 요거. 자, 잘 봐요.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피스톤으로 엔진을 만들면 이런 거는 실용화가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실용화가 불가능하다고 했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차를 움직이려면 이 피스톤을 400km가 넘게 뽑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프로젝트인 거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 피스톤이 안에서 연료가 폭발이 돼가지고 콱 하고 내려와서 바퀴를 돌리고 관성에서 다시 올라가면서 피스톤이 다시 올라가서 내려가고 올라오고 내려가고 올려오고 계속 동일 운동의 반복이죠. 그래서 순환 방식으로 엔진을 설계하게 되면 동일 운동의 반복으로 그 바퀴가 돌아가면서 여기서 터지는 이 쾅하고 폭발 이게 뭐예요? 이게 열 에너지잖아요. 이 열 에너지를 바퀴를 돌리는 일 에너지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식으로 순환 방식을 만들게 되면 이게 바로 크기가 컴팩트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식으로 엔진을 설계하면 엔진 크기가 어떻게 돼요? 400km 정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400km짜리 크기의 엔진을 사람이 들고 다닐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이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여기서 어쨌건 열을 일로 바꾸는데 계속 반복되는 움직임으로 열을 일로 바꿀 수 있다면 이 녀석의 크기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이 녀석의 크기를 조그맣게 만들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조그맣게 만들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들고 다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들고 다닐 수 있다는 얘기는 철저하게 이게 실용화가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가 됐건 배가 됐건 비행기가 됐건 얘네들은 이런 식의 순환 방식의 엔진을 들고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실적 이유 때문에. 그래서 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8기통이다, 6기통이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단위를 여러 개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하나가 할 수 있는 일의 크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더 고출력의 힘을 받고 싶으면 이런 걸 여러 개 싣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 개.
그럼 이제 이거를 이렇게 6개 싣고 다니면 6기통이 되는 거고 12개 싣고 다니면 12기통이 되는 거지. 그럼 이게 이제 물체가 크면 클수록 뭐 자동차에서 뭐 비행기, 배가 될수록 등치가 더 커지잖아요. 그럴수록 요런 걸 여러 개를 병렬로 싣고 다니는 거예요. 병렬 혹은 직렬로 싣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나게 큰 물체도 이렇게 이를 통해서 물체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때 내가 왜 이게 공학 시간도 아닌데 내가 왜 이걸 자세하게 설명하느냐? 이게 우리 시험하고 뭐 관련이 있겠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거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내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게 뭐하고 관계가 있겠어요? 우리가 지금 하는 내용하고 혹은 시험 문제하고 바로 이거라고요. 이것 때문에 내가 얘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엔트로피는 무슨 함수죠? 상태 함수죠. 그리고 지금의 시스템은 바로 엔진이라고 합시다. 이 장치요. 그러면 이 엔진이라고 하는 것을 시스템으로 정했을 때 엔진은 실용적 목적으로 항상 어떻게 세팅을 한다? 순환 방식으로 설계를 하게 돼 있다고. 인간이 다루는 엔진은. 그러면 순환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원래대로 돌아오면 상태가 변해요, 안 변해요? 적어도 거시적 상태는. 안 변하죠.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면 거시적 상태가 다시 원래대로 오잖아요. 원래대로 오잖아요. 변하지 않으니까 상태 함수의 변화가 없겠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인간이 사용하는 실용적인 엔진은 그게 앞에서 얘기했던 카르노 사이클이 됐건 아니면은 이런 식의 일반적인 열 엔진이 됐건 항상 순환 과정을 채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가 항상 0이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에 대한 그림이 없으면 곧 하게 될 이 그 엔진의 열 효율에 대한 개념을 받아들일 때 그냥 저렇게 하나보다 저게 무슨 의미지? 그러니까 의미 없이 내용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아이디어가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뭐 더 세부적인 공학적인 얘기가 있겠지만은 그건 뭐 우리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됐다. 태인 13종 안 갖고 왔죠? 가지고 왔어요? 오, 좋아. 여러분 현장에 태인이가 왔어요. 그래서 이게 소리 이상하면 태인이한테 카톡을 해주세요. 이렇게 카톡. 방금 태인이가 왔습니다. 태인 오늘 어떻게 왔어요? 네? 어떻게 왔어요? 네, 엄마가 집에 있으면 네. 놀기만 한다고 그냥 가래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맞은 자리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몸살기 안 왔어요? 네? 몸살기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진짜로요? 오늘 아침 맞아서. 오늘 아침 맞았다고요? 그럼 오늘 저녁부터 약간 으스랄 수. 근데 이거 완전 사람이 천차만별이라서 이거 나도 1차 때 저녁에 약간 컨디션이 안 좋더라고요. 저녁에 약간 이게 푹 다운되면서 이게 뭐지, 이게 확 아픈 것도 아니고 안 아픈 것도 아니고 좀 찌푸둥한데 1차 때 그랬고요. 2차 때는 아무런 느낌이 없었어요. 2차 때.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천차만별인데 김선아는요 죽다 살아났어요. 김선아는 1차, 2차 모두 막 자기야 나 죽을 것 같아. 막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예, 다 달라서 뭐 하여튼 뭐 알겠죠? 하여튼 그렇다. 자, 봅시다. 그래서 앞서 내가 한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엔진이라고 하는 건 열을 일로 바꿔주는 건데 실용적 목적에 의해 우리가 다루는 모든 엔진은
항상 순환 과정이다. 그래서 엔진에 대해서는 항상 엔트로피 변화가 거시적으로 0이다 라는 사실을 명심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다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내용 때문에 이거 좀 지워볼게요. 지울게요. 지운다. 적을래? 자, 손 적으세요. 자, 지운다. 에잇. 자, 우리 모두가 공학자가 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 열기관에 대해서 뭐 세부적인 지식을 알 필요는 없고요. 예를 들어 물리학적 관점으로 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그림이 어떠한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를 쓸 때 이런 식의 표현을 써요. 자, 얘는 아까 카르노 사이클 할 때 내가 한번 슬쩍 그렸던 건데 얘를 조금 더 이제 세부적인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카르노 사이클에서는 열 효율이라는 것을 주로 설명하는 것으로 이제 얘를 썼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고열원이 뭐다, 저열원이 뭐다, 엔진이 뭐다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열원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엔진은 그냥 진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자동차 엔진이라고 합시다. 자, 그럼 여기서 고열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자, 자동차로 연료가 주입이 되잖아요. 그럼 그 연료가 엔진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서 산소랑 만나서 어쨌건 불이 붙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불이 붙는 과정을 과격하게 불이 붙게 해서 폭발 반응을 일으키는 게 열 엔진인데, 그러면 그 휘발유가 연소가 되면 당연히 차갑겠어요, 뜨겁겠어요? 뜨끈뜨끈하겠지. 그리고 한참 구동되는 이 엔진의 경우 온도가 거의 몇 도까지도 올라가냐면 거의 한 2000도씨까지 올라가요. 굉장히 고온까지 올라갑니다.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 자동차에 들어있는 엔진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게 이제 그냥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기계 장치입니다. 이 열 엔진을 가장 잘 만드는 나라가 어디예요? 전 세계 최고의 엔진 생산 국가. 그게 바로 독일이죠. 이건 뭐 어떻게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독일의 엔진 설계는 그 이제 한 200년 정도가 되죠. 특히나 2차 세계대전 때 엄청난 기술 축적을 했기 때문에 이건 뭐 이게 그 쫓아갈 수가 없어요. 시간 격차가 너무 길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쨌거나 우리나라도 좋은 자동차 회사를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최초의 우리나라 자체 설계 엔진이 90년대 초반인가 현대자동차에 엑센트라는 자동차가 있거든요.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이 자동차 알아요? 요즘도 나오지 않는데 엑센트라는 모델이 있는데 아주 소형 모델이에요. 그래서 소형 모델의 엔진을 그때 이제 처음 자체로 개발했었어요. 그 전까지는 다 일본에서 이제 특히나 미쓰비시 같은 데서 이제 엔진을 그대로 사왔었는데, 그때 이제 일본이 하도 갑질을 해대는 바람에 90년대 중반에 현대자동차에서 에이씨 우리도 만들어 해가지고 이제 처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우리나라 현대기아차에서 뭐 모든 엔진을 완전히 뭐 자체적으로 다 개발을 하죠. 근데 뭐 그럼에도 뭐 엔진 하면 뭐 독일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뭐 여하튼 그 엔진에 휘발유가 들어와서 어쨌건 화학적으로 팍 하고 불이 붙어서 연소 혹은 폭발 반응이 된다고 했죠. 그 연소 혹은 폭발 반응 그 자체, 알겠어요? 그 자체가 막 열이 뜨거워서 2000도까지 올라가는 그거 자체가 고열원이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그 고열원으로 자동차가 아까 했던 그 피스톤 상하 운동을 하면서 자동차가 구동이 되죠. 그
그 피스톤 자체의 상하 운동 자체가 바로 엔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열원은 뭐냐면, 자, 자동차는 항상 휘발유를 넣어서 연소가 된 다음 항상 뭘 하게 돼 있어요? 뒷꽁무니로 이렇게 배기가스가 나오게 돼 있죠. 그 배기가스가 어디로 나와요? 어디? 바로 우리 대기 중으로 배기가스가 나오죠. 그럼 우리 대기 중의 온도가 몇 도예요? 보통 25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휘발유라고 하는 케미컬이 엔진에 들어가서 거기서 실제로 화학적인 폭발이나 연소가 되어서 그 열이 뜨끈한 그 상황, 그게 고열원인 거고요. 그걸로 엔진이 그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자동차를 굴러가게 하는 그 시스템 자체가 엔진이고, 남는 배기가스가 다시 뒷공무니를 통해서 바깥쪽으로 빠져나오죠. 그 바깥쪽으로 빠져나오게 되는 우리 대기가 저열원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사실은 이 저열원은 그 여러 가지로 구성될 수가 있는데, 뭐 우리 대기 중이라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러 가지 마찰 등도 저열원의 한 몫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동차가 우리 공기 중을 우리 지구에서 지나가게 되면 차와 공기하고의 마찰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바퀴가 사실은 돌면서 차를 굴러가기도 하지만 바퀴가 돌면서 지면하고 마찰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마찰 때문에 바퀴 그 타이어 주변이 뜨끈뜨끈하게 열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 차가 움직이는 건 맞는데 움직이면서 공기하고도 마찰이 있고 지면하고도 마찰이 있죠.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사실은 우리가 차 안에 타서 여러 가지 액티비티들을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라디오도 듣죠. 그 다음에 뭐 에어컨도 켜죠. 그 다음에 히터도 틀죠. 등등등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이 모든 게 바로 저열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휘발유를 연소해서 나온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그 일부는 자동차가 달려가는 데도 사용하지만 그 열 에너지의 일부가 우리 대기 중에서 마찰을 일으키기도 하고, 아니면 차 안에서 라디오를 쓰기도 하고 뭐 에어컨을 쓰기도 하고 히터도 쓰기도 하면서 자동차가 달려가는 거 외쪽으로 에너지가 분산되기 시작한다고요. 그 모든 걸 저열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 휘발유가 연소한 열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 엔진 쪽으로 이렇게 열 공급이 되겠죠? 그 열 공급이 되는 크기를 QH 크기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리고 어쨌거나 이 엔진이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자동차에 빗대어 표현한다면 바로 자동차가 움직여 나가는 거, 그거 자체가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일부의 열 에너지는 항상 또 이렇게 저열원 쪽으로 방출하게 되는데 그때의 크기를 Qlow라고 합시다. 얘는 방출되는 열량의 크기입니다. 자, 이때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건 에너지 보존. 자, 여기에 있는 QH, W, Q, low 요 사이엔 어떤 에너지 관계, 에너지 보존 관계가 성립하겠습니까? 바로 QH는 Q, low 더하기 W. 차 안에서 뭐 라디오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전기기구를 쓸 수도 있죠. 그거 사실 다 뭐예요? 휘발유가 연소해서 만들어지는 화학 에너지를 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실용적으로 또 뭐도 싣고 다녀요? 조그만 발전기도 싣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바퀴가 돌아가는데 바퀴가 돌아가는 축에 발전기를 하나 또 걸어요. 그럼 바퀴가 돌아가면서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걸로 뭐 차 안에서 라디오도 듣고 TV도 보고 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자동차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고열원에서 휘발유가 연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자동차가 달려가고 그 일부가 다른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뭐 다른 뭐 어떤 열 방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에 에너지 보존 관계가 성립하죠.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여기다가 연력학 제2 법칙을 한번 적용해 볼 거예요. 자, 연력학 제2법칙을 적용하기 위해서 여기서 델타 S 서라운딩의 엔트로피 변화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 요 개념도에서 자동차를 설계하는 엔지니어라면 어느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어요? 내가 이 자동차를 설계하는 엔지니어다. 그러면 여기가 중요하겠어요? 이게 중요하겠어요? 이게 중요하겠어요? 이거에 관심이 있겠죠? 내가 자동차 설계하는 사람이면. 그러면 어떤 학자가 그 사람의 관심을 갖게 되는 관심 연구 영역을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 개념도에서 이 엔진이 항상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시스템이 아닌 부분을 뭐라고 하죠? 시스템이 아닌 부분을 서라운딩이라고 하죠. 여기서 알아둘 사실은 이 엔진을 제외한 고열원도, 엔진을 제외한 저열원도 둘 다 서라운딩인 거예요. 즉 내가 자동차 엔진을 설계한다고 할 때 그 자동차 엔진으로 들어오는 휘발유 역시 서라운딩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이게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화학자는 이게 시스템이거든요. 화학자는. 근데 이런 열기관에서는 이게 시스템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열기관을 얘기할 때는 그 엔진 안으로 들어오는 그 휘발유의 연소 자체도 서라운딩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서라운딩이고 이것도 서라운딩이야.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서라운딩의 엔트로피는 항상 어떻게 표현돼요? 일반적으로 T분의 Q 서라운딩 이런 꼴로 표현이 되잖아요. 서라운딩의 열량 변화를 그때의 온도로 나누어 서라운딩의 엔트로피 변화를 표현한다고요.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 고열원 서라운딩과 저열원 서라운딩의 엔트로피 변화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바로 TH분의 QH 마이너스 더하기 T로우분의 Q 로우 플러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것도 서라운딩인데 서라운딩 입장에서는 엔진에다가 열을 공급하죠. 그럼 서라운딩 입장에서는 엔진에 열을 공급해 버리면 서라운딩 입장에서는 열을 얻는 거예요, 열을 방출하는 거예요. 얘 입장에서는 열을 방출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얘 입장에서는 열이 줄어들겠네요.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그때의 온도는 TH고요. 그 다음 저열원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어쨌거나 엔진으로부터 열을 받죠. 엔진으로부터 열을 받아요. 그럼 저열원은 열을 받으니까 그만큼 엔트로피가 증가할 거고요. 그때 저열원의 온도는 T로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이렇게 서라운딩의 엔트로피 변화를 표현했다면 이 과정에서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는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시스템은 누구라고요? 여기에 있는 엔진이라고요. 그러면 시스템의 엔트로피는 어떻게 표현된다고요? 0이라고 했죠. 왜? 얘가 바로 시스템을 실용적으로 엔진을 어떻게 설계하기 때문에 순환 과정으로 설계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카르노 사이클도 사이클이란 말이 이게 순환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부터 카르노 사이클 같은 그런 사이클을 얘기한 게 바로 다 이렇게 순환 과정의 어떤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서 카르노 사이클부터 먼저 했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는 0. 자, 그럼 이것으로부터
전 우주의 엔트로피 변화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바로 서라운딩의 엔트로피 변화에다가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를 더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서라운딩 엔트로피 변화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고요. 시스템 엔트로피 변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두 개 더해 주시면 어떻게? 마이너스 TH분의 QH 크기 더하기 TL분의 QL 이렇게 표현이 되겠군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때 이 전우주의 엔트로피를 왜 구했을까요? 바로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은 조건을 알기 위해서인 거죠.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무슨 의미라고 했어요? 이런 것이 존재 가능하다라는 의미죠. 내가 자동차 엔진을 설계하건 뭐 배엔진을 설계하건 비행기 엔진을 설계하건 간에 뭐가 됐건 간에 그게 존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존재는 해야 되니까 그 존재한다라는 걸 어떻게 표현하냐고요. 저런 식으로 연력학 제2법칙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다.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 이 부등식을 풀면 자,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TH분의 TL 얘가 QH분의 QL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렇죠? 잠깐. 아, 있구나. 그래. 오케이. 자, 맞나? 아, 아니야. 반대로 썼어. 이게 맨날 부등호를 이렇게 쓰다 보면 반대로 써진다니까. QH분의 QL이 TH분의 TL. 이렇게 될 거예요. 항상 이거 뭐 할 때마다 맨날 헷갈린다니까. 이게 부등호를 이렇게 옮겨서 나눠야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맞아 이게. 그래서 이 부등호를 풀면 이렇게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럼 내가 이거 왜 봤을까요? 자, 여기 지울게요. 열 효율을 표현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자, 열 효율을 뭐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의미가 뭐냐면 공급받는 열, 엔진이 공급받는 열에 대해 바로 그 엔진이 할 수 있는 그 일의 크기, 그 비를 열 효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얘를 우리 일상적 개념으로는 뭐라고 생각해도 좋냐면 이게 바로 연비인 거예요. 뭐 연비란 말 쓰잖아요. 내 차는 연비가 7km 나와, 8km 나와, 10km 나와, 12km 나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연비 얘기하는 거 뭔 말이냐면 이 고열원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연소되는 휘발유의 그 열량이 바로 고열원이라고 했죠. 그럼 내 차에 휘발유를 얼마나 넣었더니 그래서 자동차가 얼마나 가. 그러니까 이 고열원에서 엔진으로 공급되는 열량에 대해서 실제로 하는 일의 크기. 그게 바로 우리 일상생활 개념으로 연비가 되는 거예요. 그걸 학술적으로는 열 효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걔는 뭐다? 공급받은 열분의 일의 크기다라고 표현해 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자, 그럼 이때 얘를 다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자, 공급받은 열의 크기가 지금 요건데 여기서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에너지 보존에 의해 이런 수식으로 쓸 수 있죠. 아까 고율원의 열량이 자동차를 달려가게 만들고 그 외에 저율원으로 빠져나간 열량의 합이라고 표현했었죠. 그래서 일의 크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다시 계산을 해주면 1 빼기 QH 분의 Q low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자, 근데 이때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바로 이런 부등호로 표현이 되네요. 그럼 이것으로부터 저기에 있는 열 효율을 다시 어떻게 쓸 수 있어요? 1 빼기 Q low over QH인데 이게 이 부등호 관계에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고려했을 때 이게 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오? 그러면 이 값이 뭐예요? 이 열 효율의 최대값이네요. 왜냐하면 어떤 값이 뭐보다 같거나 작다잖아요. 그럼 이게 최대값이 되는 거죠. 아! 근데 이게 따져놓고 보니까 또 뭐예요? 카르노 기간의 열 효율이죠. 카르노 기간의 열 효율이 모든 엔진의 최대 열 효율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때 이 최대가 되는 조건 바로 등호 조건인데 이 등호 어디서 온 거냐면요. 여기서 온 거고요. 바로 여기서 온 거예요. 바로 전 우주의 엔트로피가 0이 되는 가역 과정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가역 과정에 그 열 효율이 카르노 기간의 열 효율인데 그게 바로 최대 열 효율이 된다. 그리고 우리 앞선 문제 풀이에서 뭐가 있었어요? 시스템이 할 수 있는 최대 일은 항상 가역 과정에서 벌어진다고 했었죠. 그 과정하고도 맞물려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열기관에 대한 이 열 효율 표현이 일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필기 마무리 하시고요. 또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